자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경쟁력 상실, 그리고 국민들의 투기 문화와 그 투기로 인한 자멸. 안녕하세요, 신명환입니다. 뭔가 이렇게 배경이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짜잔! 저의 이제 공전의 히트작 365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청소년 버전이 나왔습니다. 200개로 줄였어요. 365일 보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한국사 어려운데 좀 쉽게 접근하고 싶다. 365 베스트셀러여가지고 샀더니 빡빡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요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화사하게 분위기는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오늘 주제가 화사한 주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걱정이고 안 좋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잃어버린 10년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학가, 일본의 미야비 미유키 같은 이제 문학가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같은 걸로 소설도 쓰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란 작품인데 저랑 또 되게 친한 거의 저를 막대하는 이제 친한 누나 감독 변영주 감독님은 그 영화를 만든다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 나왔을 때가 잃어버린 10년 지나서 잃어버린 20년 이야기할 텐데 지금 일본에선 잃어버린 30년에 관련된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시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구조화가 된 거죠. 그리고 그때는 왜 이러지 이렇게 오다가 30년이 흘러가 버리니까 장기 불황사회가 된 거잖아요. 저도 똑같은 경제인으로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아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사실 막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야기가 꽤 우리나라의 지금의 흐름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결국 역사학이라는 건 과거를 복귀하면서 미래를 좀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힘인데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좀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것도 첫 편입니다. 이거 좀 심층적인 이야기여서 몇 편 더 다룰 생각인데 첫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일본 요즘에 뭐 부동산 버블, 소니, 폭망 뭐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예. 소니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기업 내부적인 걸로 분석할 때는 사일로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한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조직 간의 장벽이 높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자기 부서나 자기 조직만 잘 되게 하는 어떤 문화, 그런 게 좀 소니한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니는 이제 탄생은 이부카 마사루, 모리타 아키오 이 두 사람이 만들던 회사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워크맨이라고 하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이걸로 이제 전 세계적인 대박을 친 거죠. 10대 때 진짜 소니 워크맨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어폰 귀에 딱 끼고 줄 이어폰 끼고 소니 워크맨 허리에 차고 자전거 몰고 다니고 제가 이제 그거 하려고 우리 엄마 쫄랐죠. 엄마가 LG 워크맨을 사줬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랑 나랑 고등학교 때 사이가 엄청 나빠졌었던 이 회사를 이끌었었던 이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가 노리오가 이제 뒤를 이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때 등장했던 게 플레이스테이션이랍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 그 워크맨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거예요. 이제 회사 CEO가 바뀌어서 이데이 노부유키가 회사를 8개로 쪼개요. 워낙 커졌으니까 8개의 독립성이 강한 컴퍼니를 이제 재편을 하면서 이끌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사일로 효과가 일어나면서 8개 회사들이 서로 간에 상호 협조를 못 내면서 소니가 뒤떨어지게 되고, 근데 사실은 소니가 하나만 망한 걸로 보면 문제가 아닌데 1989년 기준으로는 세계 1위부터 10위 사이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다 뭐 쫙 나와요. 근데 2018년을 보게 되면 야 이건 정말 그 미국의 약진이죠. 이게 단순하게 기업 경영자들의 어떤 그런 경영 마인드만의 문제일까? 1인당 명목 GDP 같은 거 보게 되면 일본은 전체적인 국부 자체는 크지만 이게 소득 분배라든지 국가의 어떤 국민 경제 성장 같은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지금 보면 미국, 한국, 중국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일본 입장에서 너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어디 있나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플라자 합의예요. 사실은 이제 플라자 합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미국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미국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미국은 대일무역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를 이제 의도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도저히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미국 제품이 못 따라가니까 인위적으로 엔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일본의 수출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때 득을 본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선진 수출국가였었던 일본의 제품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그 당시 일본을 따라가던 후발 수출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흥미로운 게 뭐냐? 불과 1년 만에 1달러당 기준으로 이게 150엔대로 하락하는 기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환율이 막 떨어지면서 엔고 현상이 일어나면 정부가 어떤 방식을 여러 가지를 써서 다시 엔을 정상화 만들어야 되는데, 플라자 합의라는 것 자체가 엔화의 가격을 높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침몰에 미국이 있어요. 이 얘기도 우리가 사실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무역 분쟁 같은 경우의 과정이 또 미국과의 관계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하다가 그 일본 정부가 내린 결론은 뭐냐? 돈을 많이 풀자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엔화가 강세니까 엔화를 많이 풀면 이 풀린 돈을 갖고 많은 투자가 일어나서 일본이 다시금 더 높은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엔화 유통량을 늘리는 방안은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86년 1월 기준 금리가 5%에서 4.5%로 같은 해에 11월 달에는 3%까지 내리고요. 그 다음 해인 87년 2월 달에는 2.5%로 내려요. 그러니까 1년 만에 5%에서 2.5%로 내린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기 대출 받아서 그 뭐 집을 살 때 이자가 100만 원 나온다면 1년 만에 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엔화 유통이 확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원래 정부의 기대는 뭐예요? 돈을 풀면 기업이 새로운 혁신을 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을 갖다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다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잉 투자 상황이 유도가 되고요. 1986년 4월 달에 그러니까 도쿄의 중심부의 땅값이 1년 만에 무려 2배가 올라가요. 53.6%가 상승이 돼요. 이듬해에는 평균 지가 땅값도 54%,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164%까지 급등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조금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의도적인 부동산 투기 현상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강남을 개발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심지어 정부도 참여하거나 혹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하는 형태의 이 땅값 폭등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워낙 정경유착이 심했던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근데 일본은 그런 식의 어떤 폭등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파가 더 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88년 4월 달에는 65.3%, 그리고 요 시기 때 니케이 평균 주가가 2만 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88년 12월 달이 되면 3만 대를 돌파해요. 그래서 이 88년 후반대가 되면 땅값과 주가가 너무나, 그러니까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지는 걸 우리가 버블, 과평가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보통 많은 일본의 학자들이 버블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무슨 얘기 또 여기서 하게 되냐면, 돌아보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좀 내수를 확대하거나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또 어떻게 좀 재편하거나 이렇게 미국이 준 틀거리 내에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관계성을 많이 좀 구축을 해놨더라면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일본 경제의 대안적 틀거리, 야 우리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 얘기를 최근에 일본 학자들이 그러니까 버블의 등장은 뭐냐? 일단 경기가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건전한 국민 경제 성장으로 안 갔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 성장을 위한 어떤 빌드업이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투기를 위한 빌드업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경기는 단계적으로 하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실질 소득 또한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버블이 팍팍팍 터지는 현상.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거나 하게 되면 또 역시 또 자산이 적은 사람부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봤었을 때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거고, 건강하고 연대감 높은 국민 경제가 붕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슬금슬금 부동산으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으로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금융 기업들의 문제로 와요. 1995년부터 일본은 주센이라고 하는 주센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 금융주택 전문회사가 버블 직후에 이제 떠안게 되는 이제 불량채권과 이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일본에서 이제 주센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들은 자기네들의 운행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따로 돈을 출자해서 좀 이렇게 힘든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들을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막 부풀어 오를 때는 워낙 경기가 좋고 부동산 투기 자금이 좋으니까 방만하게 막 운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을 안 한 거예요. 저 이게 너무 금액이 놀랐어요. 그 채권이 막 6조 5천억 엔, 막 1989년 이럴 때 달하게 되면서 방만하게 운영하다 이게 한번 몰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증권회사의 파산, 그 다음에 민간은행의 파산, 정부계 은행의 파탄, 이렇게 이제 이어진 현상들이 일본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7년 11월 달에는 산요증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20대 대형은행 중 하나였던 홋카이도 척시은행이 이제 그 당시에 무너지게 됐고, 야마이치 증권은 아예 자진 폐업을 해버려요. 근데 야마이치 사태가 진짜 그 당시엔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부채 총액이 약 3조 5천억 원, 고객 계좌 수가 286만 계좌, 예탁 총 자산이 24조 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자기들도 관리를 못하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럼 정부가 받아줄 수 있는 금액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게 커진 거죠. 근데 이제 당시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추적을 해봤더니 이 당시 소위 말하는 도바시라고 하는 수법입니다.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카드 돌려막기 수법 아시죠? 그러니까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또 다른 부채로 일단 막았다가 넘기고 하면서 겉으로만 신용이 멀쩡하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을 증권사에서 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하나 분명한 건 현상 자체. 정부가 어떤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좀 쉬운 생각이죠. 자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이제 기업과 국민들의 쉬운 선택을 통한 문제의 누적을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경쟁력 상실, 그리고 국민들의 투기 문화와 그 투기로 인한 자멸. 우리가 그렇잖아요. 작은 일도 싸우지마까지 주는데 정말 누구 간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면 그거 해소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똑같이 일본이 이제 이 문제가 터지게 되고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심각하죠.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참 유익한 채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이렇게 함께 딥하게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십시오. 정부에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이 불경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다시 정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의 특수성은 뭐냐면 일본은 자민당 내에 대안을 찾게 되고 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일본이 199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불황 초기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뭔가 경제가 이상하다 라고 해서 이때 일본이 1990년대 때 처음으로 자민당 과반 의석이 깨져요. 호소카와 내각, 그러니까 젊은 신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충격적 정치 신인의 등장하면서 뭐 당시에 이제 뭐 각종 정치 개혁법들이 막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치 개혁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바로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흔들리다가 누가 등장을 하냐? 아베 총리의 정치적 아버지인 고이즈미가 등장을 합니다. 고이즈미는 포퓰리즘 및 신자유주의 내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이즈미는 개파가 없어요. 내가 자민당 총리라 하지만 나는 오직 국민만 바라본다. 그리고 당시 신선했었던 이 다나카 마키코는 외무상이었거든요. 주요 보직에 막 여성들도 임명하고 하면서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우와! 사람들이 막 신선한 거예요. 구조 개혁을 통한 경기 회복을 슬로건으로 딱 내세웠죠.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민영화예요. 민영화.
그래서 그 당시 많이 이야기했었던 우정국 개혁도 민영화의 일환이었고 사계공단, 석유공단, 주택금융공고 등 당시에 일본의 국영기업들을 대거 민영화를 시키니까 난리 난 거죠. 진짜 변혁의 주체인 거예요. 우야, 국민들이 막 80%가 막 지지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기업의 이유는 극대화가 되고 있는데 월급이 오르거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일본은 초소자화 사회, 그러니까 초초초 개인주의 사회, 도쿄 일극 집중 사회, 공공보육시설의 미비, 유아 휴직 후 커리어 패스의 경시, 공립 초중등 교육의 열등화, 수험 중심의 교육 시스템. 근데 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 근데 이걸 두고 지난 수십 년간 과연 우리 일본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뼈를 깎는 개혁을 함께 토론해 본 적이 있었는가? 그냥 총리한테 모든 걸 맡겨두진 않았는가? 이런 한탄 어린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상황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마지막 부분들, 대통령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잘해주겠지. 일본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안 됐다라는 거죠. 왜? 사실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경제가 병들게 된 건 자민당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업과 국민들, 기업이 또 국민이잖아요. 국민들 전체가 호황기 속에서 느슨해지고 대안을 향해서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민주화와 산업화 다 이뤘다. 선진화로 가자. 우린 선진국이야.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일본이나 미국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사학이라는 좀 장기 지속적인 구조화된 시선, 경제사학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런 인사이트를 내놓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과 주변 추천과 저희 구독자는 50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